새벽 4시 한강민의 낡은 자취방에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다. 그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쉴 수 없었다. 신문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음식 배달. 25의 그의 삶은 멈추지 않는 쳇바퀴와도 같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언젠가 대학에 복학해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도 그는 낡은 스쿠터에 몸을 싣고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매연과 소음, 그리고 배달 시간을 재촉하는 스마트폰 앱의 알림. 그것이 그의 세상이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에 특별한 알림이 떴다. 강남 고급 케이터링 서비스, 배달지 평창동, 예상 배달비 50,000원. 강민의 눈이 커졌다. 평소 하던 배달 몇 건을 합친 것보다 큰 금액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배차 수락 버튼을 눌렀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들을 받아든 그는 평창동으로 향했다. 스쿠터가 오르막길을 오를수록 서울의 풍경은 달라졌다. 빽빽한 빌라촌과 시끄러운 넌사인이 사라지고 높은 담벼락과 거대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저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기마저 다른 듯했다. 그는 마치 다른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성체였다. 철옹성 같은 대문 앞에서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죠? 음식 배달 왔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오세요.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스쿠터를 몰아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건물의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집사로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칼처럼 다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사는 강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 자체가 일종의 경멸처럼 느껴졌다. 그는 강민을 배달 기사라고 부르지도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는 음식 꾸러미를 신경질적으로 받아들고는 팁은커녕 정확한 배달비만을 현금으로 건네고는 손짓으로 빨리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민은 모멸감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스쿠터에 올라탔다. 하지만 돌아 나가는 길 그는 분노와 함께 솟아오르는 기묘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일부러 길을 잘못 드는 척하며 저택의 다른 쪽으로 스쿠터를 몰았다. 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엿보고 싶었다. 그가 발길을 옮긴 곳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온실이었다. 밤의 조명 아래 온실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강민은 한 사람의 인형을 발견했다. 온실 안 의자에 한 청년이 홀로 앉아 있었다. 값비싼 실크 파자마 차림의 그는 창백한 얼굴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상처 입은 왕자님처럼 보였다. 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때 온실 안의 청년이 인기척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강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었다.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았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거울 속의 자신은 한 번도 고생 따위는 해본 적 없는 듯 희고 부드러운 피부와 슬픔이 깃든 연약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온실 안의 청년 한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의 눈앞에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지친 기색 속에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눈빛을 한 또 다른 자신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 속에 숨겨왔던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을 마주한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췄다. 공간도 멈췄다. 서로 다른 두 세상에서 살아온 하나의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을 삼킬 뿐이었다.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은 한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신음에 의해 깨졌다. 그 소리를 신호로 어디선가 달려온 집사와 경호원들이 거칠게 한강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강민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양팔을 붙잡는 경호원들에게 저항하려 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리 온실 안의 자신과 똑같이 생긴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묻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을 짐짝처럼 끌고 왔던 길을 되짚어 저택 밖으로 내쫓았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강민은 자신과 또 다른 세상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서서 자신의 뺨을 때려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한편 저택 안은 발칵 뒤집혔다. 한지훈은 쇼크 상태에 빠져 그 사람 누구예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SJ그룹의 총수, 그의 할아버지인 한태성 회장은 유리 온실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평생을 지배해온 냉철함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균열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그는 곧바로 특유의 냉혹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는 대신 집사에게 명령했다. 저 아이를 당장 방으로 데려가. 의사를 부르고 안정제를 투여해.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해. 한태성 회장은 손자를 위로하는 대신 진실을 덮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에게 한강민의 등장은 그가 지난 25년간 필사적으로 묻어왔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자 그가 이룩한 완벽한 왕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필사적으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다음 날 강민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한 남자가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강민은 직감적으로 어제의 일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강민이 방에 들어서자 최판석이라는 이름의 한태성 회장의 비서실장이 그를 맞았다. 그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최 실장은 강민의 앞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가방을 열자 신사임당 초상이 그려진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차 있었다. 평생 그가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이었다. 어제 일에 대한 보상, 그리고 회장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의 뜻이기도 하고요. 최 실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어제 보았던 일은 그저 꿈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회장님 가족 근처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협박이었다. 강민은 돈다발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저 돈이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였다. 학자금 대출도 비좁은 자취방도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슬픈 눈의 청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품게 된 한 인간이었다. 강민은 조용히 가방을 밀어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최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저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제 본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최 실장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군. 불장난을 하려는 건가? 충고하는데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이야. 그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오늘의 이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호텔을 나온 강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낯선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압박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한편 자신의 방에 갇힌 지훈의 저항도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주는 모든 식사와 약을 거부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거울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신 강하고 건강해 보이는 한강민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 그는 반드시 그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탈출할 계획을, 정보를 얻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각자의 세상에 격리된 두 사람은 똑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민은 그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었고, 지우는 자신의 세상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놓인 금지된 진실은 두꺼운 벽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지훈의 저항은 조용했지만 완강했다. 그는 방 안에 갇힌 채 할아버지가 보내는 모든 식사와 약을 거부했다. 그의 몸은 허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난생 처음으로 강철 같은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강인하고 자유로워 보이던 청년의 생각뿐이었다. 그의 필사적인 저항에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한태성 회장은 분노했지만 유일한 후계자인 손자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섣불리 더 강한 압박을 가하지도 못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 속에서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얼마 전에 들어온 마음이 여린 젊은 하녀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음식을 거부하며 말라가는 지훈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그녀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다시 밥을 먹을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간절함에 넘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녀를 통해 외부와 소통할 유일한 창구 몰래 들여온 중고 휴대폰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그 청년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했다. 유일한 단서는 그가 고급 케이터링 서비스의 배달 기사였다는 것뿐. 지훈은 하녀에게 그날 저녁 식사를 주문했던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손님인 척하며 그날 음식을 가져다 준 친절한 기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둘러대 달라고 했다. 긴장된 몇 번의 통화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 배달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한강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얼마 전 평창동 저택의 온실에서 당신을 마주쳤던 사람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둘이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당신 누구요? 당신의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약속이 잡혔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문 한 공원의 작은 다리 위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다시 마주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듯 서로의 얼굴을 탐색했다. 너무나 똑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민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20개가 넘는 방이 있는 거대한 저택하지만 그곳은 감옥과도 같았다고.
최고의 의사와 가정교사들이 항상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도 없었다고. 매일같이 정해진 식단과 약, 그리고 할아버지의 숨막히는 기대를 견디며 살아왔다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민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해갔다. 그가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한 부유한 삶.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당연하게 누려온 자유가 없었다. 이번에는 강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서울 변두리 신림동의 비좁은 옥탑방에 산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다고.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강민의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자유를 갈망했다. 강민은 지훈이 누리는 안정과 기회를 부러워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는 자신의 반쪽이었다.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기묘한 동질감과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다 둘 다 긴장하면 손가락을 까딱이는 똑같은 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훈이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형이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산 건지도 몰라. 한국에서는 보통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쪽을 형으로 친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가 형일 것이라 느꼈다. 강민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아니, 네가 내가 짊어졌어야 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거겠지. 그 순간 그들은 진정으로 형제가 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강민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낼 거야.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약했던 눈빛은 이제 단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나도 도울게. 이제 더 이상 혼자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다리 예위 어두운 밤하늘 아래 똑같이 생긴 2개의 실루엣이 나란히 서 있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2개의 세상이 마침내 하나의 비밀스러운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한강민은 한지훈을 데리고 자신이 사는 세상으로 나갔다. 그는 지훈에게 난생 처음으로 길거리 포장마차에 떡볶이를 사주었고 사람들로 꽉 찬 버스를 타는 법을 알려주었다. 지훈은 매운 떡볶이 맛에 캑캑거리면서도 태어나 처음 맛보는 자유의 맛에 행복해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민은 그런 지훈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동생에게 든든한 형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태성 회장은 손자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이가 언젠가부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아직도 그 배달기사와 만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훈의 뒤를 조출하고 명령했다. 며칠 후 한태성 회장의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이 공원에서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먹고 있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사진을 보는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깊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2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했다. 때는 25년 전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다. 당시 그의 회사 성진무역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바로 그날 그의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다. 가문에 찾아온 겹경사였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의사는 쌍둥이 중 하나이, 바로 지훈이 심장에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의 강민은 너무나도 건강했다. 의사는 냉혹한 현실을 말했다. 수술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감당하실 수 없을 겁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만도 벅찰 수 있습니다. 회장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한태성은 갓 태어난 두 손주가 누워있는 인큐베이터 앞에 섰다. 한쪽에서는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 가냘픈 생명줄을 힘겹게 붙잡고 있는 아이가,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을 다 가질 듯 우렁차게 울고 있는 건강한 아이가 있었다.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가였다. 그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최선의 아니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핏줄,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 아이가 병약할지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 아이를 자신들의 가난과 함께 침몰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비밀리의 한 보육원과 연락했다. 그리고 평생의 죄책감을 짊어질 그 끔찍한 선택을 내렸다.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온 한태성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강민과 지훈 두 사람을 모두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한 공간에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태성 회장은 책상 위에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있는 사진들을 던졌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냐? 그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지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그저 서로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희는 형제잖아요. 형제. 한태성 회장의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토해냈다. 너희가 왜 헤어져서 살아야 했는지 아느냐? 그는 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목숨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든 시한부였어. 그리고 그는 강민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너는 그런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고 나는 둘 다를 키울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선택해야만 했어. 내 핏줄을, 내 후계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그의 절규는 서재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난 25년간 그를 괴롭혀 온 지독한 악몽의 고백이었다. 강민과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기구한 운명의 기원을, 그 비극적이고도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선택은 악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핏줄만은 지켜내려 했던 한 남자의 뒤틀리고 필사적인 사랑이었다. 서재 안에는 한태성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려버린 것이었다. 한태성 회장의 절규 섞인 고백은 서재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강민과 한지훈 두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갈라놓았던 잔인한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마주했다. 지훈은 휘청거렸다. 자신의 생명이 형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그의 약한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강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을 버린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외롭게 살아왔을 동생에 대한 연민이 더 크게 밀려왔다. 침묵을 깬 것은 한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어느새 평소의 냉혹한 총수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 모든 혼란을 끝낼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는 강민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너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돈을 주지. 그 돈을 받고 이 나라를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지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너는 네 몸이나 추스르는 데만 신경 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선고와도 같았다. 강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이 이방인임을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동생의 평온한 삶을 위해 25년 전처럼 다시 한번 사라져줄 생각이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요.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지훈이었다. 평생을 순종과 침묵 속에서 살아온 병약한 후계자.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재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려는 강민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할아버지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는 평생을 할아버지가 정해준 삶을 살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가 먹으라는 약을 먹었고 할아버지가 공부하라는 것을 공부했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이 커다란 집안에 갇힌 외로운 인형일 뿐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강민에게로 향했다. 그러다 형을 만났어요. 형은 성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자유로웠어요. 형이 사준 떡볶이 한 조각에서 저는 이 저택 전체가 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다시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는 25년 전에 선택을 하셔야만 했다고 하셨죠. 이제 제가 제 선택을 할 차례예요. 그는 강민의 어깨를 붙잡았다. 만약 SJ그룹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제 하나뿐인 형을 다시 잃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는 21번 고르고 자신의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다. 저는 그 자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형을, 제 가족을 선택하겠어요. 서재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한태성 회장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철권으로 지배해왔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의지에 거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약하고 순종적이라 믿었던 손자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함께 서 있는 두 손주를 보았다. 한 명은 병약하고 한 명은 거칠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단단한 벽처럼 보였다. 그 순간 한태성 회장은 깨달았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그는 25년 전 운명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운명은 그 자신의 방식으로 그의 앞에 답을 내놓은 것이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허무함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권위가 난생 처음으로 사랑과 형제라는 이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지훈의 선언은 폭풍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철권 통치를 해왔던 한태성 회장의 세계는 가장 연약하다 믿었던 손자의 반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그는 지훈의 눈 속에서 더 이상 유약한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의지를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거대한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두 번 다시 형제를 갈라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지나온 세월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자 저택을 짓누르던 숨막히는 압박감도 조금씩 옅어졌다. 두 형제는 비로소 온전한 서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한강민은 더 이상 비밀스럽게 담을 넘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와 동생을 만났다. 집만 될 뿐이라 생각했던 부유한 환경은 이제 동생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지우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자 그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다. 반대로 지우는 형을 통해 닫혀있던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강민은 지훈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동거리를 구경시켜주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려주었다. 지훈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소박한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어났고 자신감이 생겼다. 한 회장은 손자들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강민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강민은 등록금 지원은 감사히 받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의 힘으로 벌겠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가고 싶었다. 그는 동생의 형일 뿐 SJ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지훈 역시 달라졌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이익과 성장률 대신 직원들의 복지와 하청업체와의 공정한 거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의 순수하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은 1000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저녁 강민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처음으로 저택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장소는 평창동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강민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주 갔던 서민들이 즐겨 찾는 허름하지만 맛있는 돼지갈비집이었다. 연기가 자욱하고 시끌벅적한 식당 안한태성 회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평생을 이런 곳에 와본 적 없는 그였다. 강민이 익숙한 솜씨로 갈비를 굽기 시작했다. 고기가 맛있게 익자 그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먼저 지훈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또 한 점을 할아버지의 그릇 위에도 올려놓았다. 한 회장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그 고기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의 식탁에서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함께 고기를 굽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따뜻한 교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기름진 갈비를 맛있게 뜯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강민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회장은 서로를 챙기는 두 손주의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총수가 아닌 한 사람의 할아버지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SJ그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 위에 있는 숫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 작고 시끄러운 식탁 위에 모두 모여 있었다는 것을. 25년 전 그가 둘 중 하나를 버려야만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왕국은 사실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제가 아는 더 맛있는 국밥집에 가요. 강민이 무심한 투로 말했다. 그러냐. 한 회장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밤길을 걸었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의 영혼이었던 두 개의 세상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장 진짜이고 가장 풍요로운 삶은 바로 그날의 소박한 저녁 식탁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